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선수가 아니라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마이애미 히트인데요. 제가 마이애미 히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훌륭한 지도력, 그리고 히트 컬처, 그리고 제가 변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마이애미 히트는 항상 빅네임을 영입하던 아니면 그냥 한 중간 티어 선수를 영입하던 늘 마이애미는 항상 관심을 내에 비춰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려온 선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변죽만 울리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자, 트레이드 빅딜마다 빠지지 않는 팀이 바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현 시점 최대 관심사인 야니스 트레이드의 중심에 서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이애미는 야니스가 선호하는 행선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올 시즌 현재 마이애미 48경기 치르면서 25승 23패, 동부 컨퍼런스 8위. 최근 들어서 마이애미 하면은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력을 쥐어짜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팀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불스만큼이나 마이애미도 플레인 토너먼트를 많이 또 치는 팀인데, 이대로 간다면 또 프린토를 소화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에라에서 히트 성적을 살펴보면 총 18시즌이나 지휘했습니다. 한 팀에서. 그리고 6차례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우승 2회,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은 14번이었습니다. 18년 동안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레이오프 진출했다는 뜻이죠. 자, 올 시즌에도 수비력은 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 시즌 대비 대단히 빨라진 부분이 있죠. 바로 리그 페이스입니다. 경기 페이스. 지난 시즌 마이애미의 페이스는 28위였어요.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올 시즌 놀랍게도 페이스가 리그 1위예요. 페이스가 무려 7.8이나 빨라졌고요. 이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노스크린 전술을 차용했었던 애덤 라러시라는 인물을 마이애미가 데려오면서 1대 변혁을 가하게 되죠. 자, 물론 아직까지 성과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다소 좀 지루했던 혹은 좀 다소 단조로웠던 마이애미의 공격이 몰라보게 다채로워졌죠. 자, 올 시즌 마이애미 뎁 스타트 살펴보면 현재 데이비언 미첼과 타일러 히로는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데이비언 미첼 그리고 드루 스미스가 1번이고요. 2번은 타일러 히로와 펠레 라르손. 근데 지금 히로가 못 나오기 때문에 라르손이 많이 뛰고 있고, 3번이 너마 파웰, 그리고 식스맨상 후보인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 4번은 앤드루 위긴스와 니콜라 요비치. 요비치가 이번 시즌 영 좋지 않아요. 그리고 5번은 뱀 아데바요와 켈렐 웨어입니다. 서드 유닛은 루키인 카스파라스 야쿠초니스, 그리고 만기 계약자인 시모네 폰테키어, 덩크가 돋보이는 마이런 가드너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컨텐츠의 주제인 히트가 간만 본 슈퍼스타들 목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도 안 됐어요. 최근 한 8년, 9년 동안 히트가 간만 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2017년까지 인디애나에서 뛰었던 폴 조지가 있습니다. OKC로 결국 이적했잖아요. 그런데 폴 조지는 트레이드 행선지로 우승 가능한 팀을 희망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마이애미는 고란 드라기치 또 하산 화이트사이드 중심으로 리툴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는 그 당시에 이렇다 할 강팀이 없었던 동부의 판도를 이끌 수 있는 슈퍼스타였어요. 자, 그런데 히트와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디애나의 요구는 핵심 유망주와 픽이었고요. 마이애미의 판단은 그래,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폴 조지랑 재계약 여부도 불확실하고 1년 렌탈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할래, 발을 뺐습니다. 네, 그러면서 폴 조지는 결국 OKC로 갔죠. OKC가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폴 조지를 영입했고요. 이후 조지는 리그 MVP급 활약을 펼치면서 가치가 폭등합니다. 그 당시 MVP 득표에서 3위를 달성했었죠. 자, 그러면서 폴 조지를 MVPG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폴 조지를 팔면서 지금의 OKC가 또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마이애미가 폴 조지를 만약에 영입했더라면 지금 서부 컨퍼런스의 판도, 그 다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그런 위상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그 이듬해 마이애미가 또다시 군침을 흘리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카와이 레너드죠. 2018년 샌안토니오에서 토론토로 결국 이적하게 됐는데, 레너드의 수비, 그 다음에 레너드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전술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 스퍼스는 당시에 언해피가 떴던 레너드를 같은 서부팀으로 내보내길 꺼려했어요. 갈 거면 저 멀리 가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랑 1년에 4번씩 붙으면서 피해주지 말고 그냥 저 멀리 꺼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너무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죠. 자, 특히 마이애미는
이 당시에도 플레이오프 경쟁력은 갖췄지만 지미 버틀러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이스의 부재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트가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었는데 결국에는 성사되지 않았어요. 일단 마이애미는 레너드의 무릎 상태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코어가 필요했던 샌안토니오와 의견 차이가 명확했죠. 그러니까 더마드로잔급은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마이애미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매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애미와 샌안토니오 서로 니즈가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보니까 레너드에 대해서 잠깐 간만 보고 발만 넣었다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후의 평가를 보면 에이스인 더마드로잔을 보내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토론토였죠. 그리고 보상은 OKC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왜냐? 레너드 영입과 동시에 1년 만에 창단 첫 우승 달성했죠. 물론 레너드는 1년 만에 떠나긴 했습니다만 레너드는 샌안토니오 시절에 이어서 생애 두 번째 파이널 MVP 차지했고요. 결국에는 더마드로잔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낸 그 과감한 결단이 토론토 랩터스의 현재까지는 유일한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그 이듬해에 또 마이애미가 군침을 흘립니다. 왜냐? 자, 그리고 그 이듬해에 마이애미 또 한 번 슈퍼스타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주인공은 러셀 웨스트브룩이었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2019년 OKC에서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때 지미 버틀러를 영입을 하는데 버틀러와 함께 할 볼 핸들러 영입을 탐색했어요. 그러니까 버틀러도 좋은 선수지만 버틀러의 플레이메이킹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가드를 원했던 거죠. 자, 적합한 인물로 때마침 시장에 나왔고 트레이드를 요청했던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름이 본격 거론됩니다. 그리고 버틀러와 웨스트브룩 듀오가 결성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웨스트브룩을 품은 팀은 히트가 아니라 휴스턴 로켓츠였습니다. 우선은 관심은 가졌는데 이 웨스트브룩의 플레이 스타일이 스폴스라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히트가 자체적으로 내렸고요. 또 하나 웨스트브룩의 낮은 슈팅 효율 그리고 수비력 때문에 우승을 위한 조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내부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휴스턴 로켓츠가 품었는데 이후에 제임스 하든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웨스트브룩 데려오자. 결국 휴스턴 로켓츠는 웨스트브룩을 영입했고요. 하든과 웨스트브룩 듀오의 결성 이후에 웨스트브룩은 NBA 서드팀에 선정이 됩니다만 이 당시에 하든과 살짝 좀 사이도 멀어졌고 결국에는 동거가 길게 가진 않았죠. 금세 해체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도 결국 마이애미 히트에 물망에 오르는 선수가 됐죠. 2020-21 시즌 도중에 제임스 하든은 휴스턴에서 브루클린으로 떠납니다. 감독과 단장이 동시에 경질된 이후에 제임스 하든은 구단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었고 그 당시에 휴스턴 로켓츠의 젊은 선수들과도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죠. 시즌 초반부터 언해피 띄우면서 금세 트레이드 요청했고 금방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지로 이 버틀러를 중심으로 우승 전력을 꾸렸던 마이애미가 거론됐어요.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웨스트브룩을 결국에는 영입하지 않았던 이유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하든의 플레이 스타일. 그러니까 볼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조건 유시지 퍼센테이지는 30%를 넘겨야 하는 그런 이 스타일이 히트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결국 팬 라일리 회장이든 스폴스라 감독이든 내린 거죠. 그리고 하든은 좀 그렇게 성실한 선수는 아닙니다. 오래 뛰고 있지만 대단하고 리스펙해야 되지만 하든의 다소 약한 수비 그리고 게으른 훈련 태도를 내부에서 히트 내부에서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빠르게 철수합니다. 자, 이후에 하든은 브루클린 네츠로 가서 슈퍼팀을 결성하죠. 하지만 감독과의 갈등도 있었고 또 주요 멤버들의 부상 또 카이리 어빙의 또 여러 가지 기행들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제임스 하든의 브루클린 네츠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 시장에 풀립니다. 그러면서 마이애미도 또 한번 기웃거리죠. 이때는 제법 좀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브루클린 네츠는 또 다른 슈퍼팀 결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빙의 태업도 있었고 듀란트의 부상도 있었고 스티브 내시 감독의 무능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과 함께 금세 해체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케빈 듀란트는 트레이드를 요청했고요. 그러면서 마이애미 히트행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가 쓰이기 시작했죠. 현지에서는 버틀러, 뱀, 아데바요랑 정말 최강의 삼각편대 구축할 수 있다. 서로 플레이 스타일이 겹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웨스트브룩과 하든을 결국 영입하지 않았던 이유와는
달랐어요. 듀란트를 대단히 원했었는데 초기 협상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브루클린 네츠가 아데바요 줘. 우리 아데바요 없으면 안 할래. 하지만 마이애미는 아데바요가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버틀러는 외부에서 온 인물이고 아데바요는 내가 직접 뽑아서 키운 선수였고 이때 뭐 지금보다 더 차라리 더 좋은 활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ot for sale, NFS로 분류하면서 최종 거래가 불발됐었죠. 자, 피닉스가 결국에는 듀란트를 물었습니다. 핵심 선수 3명과 4장의 1라운드 픽을 내주는 빅딜 감행하면서 결국 피닉스는 듀란트를 영입을 했고 피닉스는 이후에 브래들리 빌까지 데려오면서 대권 도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컨퍼런스 결승 문턱조차 밟지도 못한 채 결국 해체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듬해에 진짜 매년 있었구나. 데미안 릴라드가 갑자기 마이애미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데미안 릴라드가 생애 2번째로 입은 유니폼은 또 마이애미가 아니었어요. 미러키였습니다. 그 당시에 포틀랜드는 리빌딩을 계획했습니다. 1라운드 3순위로 스콜 앤더슨을 지명하고자 했었고 릴라드는 아니 나는 지금 리빌딩 원치 않으니까 그 지명권 팔던지 해서 전력 키우자. 그런데 포틀랜드는 결국 본인들의 계획을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릴라드는 언해피 띄었고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기 행선지로 마이애미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 상황에서 우린 좋지 하면서 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마이애미의 패키지는 타일러 히로, 카일 라우리 1라운드 픽 뭐 한 2장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크게 뭐 매력적이진 않았죠. 왜냐하면 히로는 포틀랜드의 미래가 될 수 있지만 카일 라우리는 이때도 이미 전성기를 지난 선수였고 그렇다고 해서 1라운드 픽 뭐 다발도 아니니 포틀랜드는 결국에 발을 뺐습니다. 마이애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렀다면 릴라드가 원했던 대로 미러키가 아닌 마이애미로 갔겠죠. 자, 이후에 우승 후보였던 미러키의 참전 때문에 뜬금포 삼각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야니스와 릴라드 듀오가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요. 그리고 당시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히트가 진짜 변죽의 대명사다라고 된 그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2023년 이후에 뭐 한 1, 2년 조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자모란트 건도 지금 연결돼 있고 여튼 5만 선수들 지금 다 히트와 링크가 돼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야니스가 나온 이상 뭐 이 히트가 진짜 이번에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자, 마이애미의 최근 슈퍼스타 영입 사례는 버틀러가 마지막이죠. 사실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의 결성은 시카고 불스에서 모이기로 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마이애미가 뭐 어부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선수들이 팀을 선택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이후에 마이애미의 적극적인 구애로 영입한 뭐 슈퍼스타, 올스타, 올 NBA급 선수는 버틀러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어인 야니스 트레이드에 이름을 올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지금 때마침 셀러리 캡도 넉넉해. 또 지미 버틀러한테 뭐 맥스 안 주고 떠나 보냈어. 유망주도 많아. 연봉 매칭에 유리한 선수들도 다수 있어. 왜냐하면 시모네 폰트키오, 테리 로지어 전부 다 만기죠. 거기에다가 노만 파웰, 뭐 타일러 히로, 앤드루 위긴스 적당한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차고 넘쳐요. 이거는 굉장히 패키지를 구성할 때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스폴스라 감독 전술의 적합도 그리고 펜라일리 회장의 강압적인 리더십은 야니스 트레이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현재 마이애미가 야니스 영입에 있어서 선두 혹은 한 2등 주자는 됩니다. 자, 마이애미의 예상 트레이드 패키지를 보면 타일러 히로, 켈러 웨어, 하임 하키 주니어 전부 다 던질 수 있고요. 니콜라 요비치도 셀러리를 채우는 동시에 롤플레이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최대 1라운드 픽이 2장이지만 오프시즌까지 가면은 최대 1라운드 픽이 4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이 지나면 25, 26 시즌이 아니라 26, 27 시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1라운드 픽 2장이 새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가 서두르지 않고 마이애미와 이번 오프시즌 때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크리스 에인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니스가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 히트 유니폼을 입는다면 곧바로 마이애미와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계약이 돼야 그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커다란 변수죠. 그리고 이안 베글리는 이분이 이제 뉴욕 닉스 소식을 주로 전하는 양반인데 마이애미가 야니스 영입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닉스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뉴욕 닉스는
야니스도 뉴욕을 좋아하지만 또 카렌서니 타운스라는 셀러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오지 아누노비, 미켈 브리지스도 있지만 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안 베글리는 뉴욕도 굉장히 영입을 원하지만 마이애미가 드래프트 지명권으로 공격한다면 뉴욕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이애미는 그동안 변죽 신나게 울렸고요. 제대로 된 영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즌 도중 트레이드도 최근 들어서는 테리 로지어밖에 없는데 그것도 도박꾼 하나 데려와서 완전히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죠. 그만큼 마이애미는 변화에 소극적이었고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역량만 믿고 도리어 약간은 팀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과연 야니스라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시작에 나온 이상 히트 이번에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조코피TV 조현일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